네,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이제 사업계획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건데요. 그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전에 먼저 앞서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을 좀 이어서 하고 사업계획서에 관련된 내용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이 뭔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업무 수행 능력 분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손익분기점 분석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는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는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가? 이런 내용이 이 8장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사업 타당성 분석은 말 그대로 사업을 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알아보는 거죠. 시장성, 경제성, 수익성을 다 알아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업 타당성, 현재 제품이나 서비스가 적정 수준 이상 사업을 수익을 창출하여 사업화를 통한 성공 가능성의 의미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전에 사업의 역량 평가, 함께 시장성 중요하죠. 기술성, 수익성, 그죠?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자, 이런 걸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안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느냐? 이런 걸 적는 거예요.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포함시키면 예측 가능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업 모델이 뭡니까? 바로 아이템이죠. 아이템. 그 아이템을 통해서 얼마나 수익이 날 수 있는가가 사업, 그죠? 모델이잖아요. 비즈니스 모델. 자, 그 사업 계획서는 분석 후 이걸 통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건지, 맞죠? 사업 경영 방침 어떻게 할 건지, 기술성, 시장성, 판매 전망, 수익성,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 계획, 충원 계획 이런 조직도를 집어넣어서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럼 사업 계획서를 또 왜 작성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알차고 보람있게 살려면 인생 고목표가 있어야 돼요. 인생 계획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루 일과를 알차게 보내는 하루 일과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루 일과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계획, 주간 계획, 월간 계획 또는 하루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알차게 살려고 해도 계획이 필요한데 하물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주무구구식으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빠뜨리지 않고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운 다음에 조사해서 이게 사업이 될지 안 될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걸 된다고 가정해서 전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보면 막상 사업을 뛰어들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사업을 잘 전개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사업 계획서 누가 잘 만들까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잘 만든다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대해서 아는 만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막 작성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되게 당황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채워야 되는가? 어떤 내용을 채워야만 사업 계획서가 좀 괜찮은 사업 계획서가 나오는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방금 말한 대로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이런 내용은 절대 빠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사업하는 분석하는 이유는 첫째, 막연하고 주관적인 사업 구상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분석한다. 그렇죠? 내가 이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막상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해보지 않고 모르지만 이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게 저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업 추진 시 고려 사항들을 미리 확인해서 어떤 그 예비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죠? 네. 일단 인원도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그죠?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위기가 있을 것 같은지 이런 걸 다 생각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첫째, 사업 계획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는 창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맞죠? 사업계획서 제반 사항을 파악하게 되므로 창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효율적인 창업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과정을 밟아 나가면 실수를 덜 할 수가 있겠죠. 사업계획 사항을 자세히 분석, 제시함으로써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항을 사전에 알게 하여 효율적인 창업을 스타트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창업자의 경영력에 향상에 도움을 주고, 그죠? 사업 계획에 대한 지식 습득과 보완해야 할 사항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확인하여 예방 조치할 수 있다. 내가 마케팅 능력이 좀 떨어지는구나. 내가 기술성이 좀 떨어지는구나. 시장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 수행 능력과 적성 분석. 다당성 분석. 첫 번째가 사업 수행 능력과 적성 분석. 내가 정말 이런 능력을 소화해낼 만한 그런 적성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라고 하는 거죠. 내가 추진할 그 사업이 나하고 적성이 안 맞는데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영업 스타일도 아닌데 영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구직에 머물러서 이렇게 동적이고 정적인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동적인데 되게 활동적이고 힘들죠.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입니다. 시장성은 말 그대로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나왔을 때 소비자들한테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고 그 상황을 조사해 보면서 이게 시장에 먹힐 것 같다. 소비자한테 물어보면 되죠. 소비자가 그걸 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소비자한테 가치 제한이 돼야 된다. 그 가치 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반응이 시큰둥하다 라고 하면 그 시장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포의 입지 여건, 동종업종 간 판매 조직의 판매 전략, 유통 어떤 상황, 시장 규모의 추정치, 그죠? 어떻게 되는지 매출액이, 자, 국내외의 어떤 성향, 기술성 볼까요? 시설, 원재료 조달, 기술 기능 이런 어떤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소를 창업을 한다 했을 때 정비에 관련된 기술이 없다. 자, 컨설팅 창업을 한다. 경영학 과목을 배운 적이 없다. 컨설팅 컨자도 잘 모른다. 안 되겠죠. 맞죠? 자, 아무튼 그 분야의 보이스 트레이너가 되고자 한다.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다.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원재료, 자료 이런 걸 잘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고기를 좀 저렴하게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유통업을 근데 그런 원료를 떼올 수 있는 공급처가 없다면 안 되겠죠. 수익성입니다. 경제성, 재무 분석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진율이 얼마 되는지 판매대에서 그죠 이 수익이 남는지 그죠 원가 대비 이런 걸 잘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변동비, 보존비도 따져보고 그죠 권리금도 따져보고 하여튼 비용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인테리어도 들어 어느 정도 투자해서 이 손익분기점 어느 정도 몇 년을 하면 처음에 투자했던 금액을 내가 다 손해 줄 수 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만 됩니다. 그게 너무 오래 걸린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을 잘하고 수익을 많이 내고도 다른 사람 눈에는 돈을 많이 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본인이 투자한 돈이 많기 때문에 뭔가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종지부일지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고요. 자, 적성과 자신. 자, 볼까요? 내가 적성이 맞다라고 하면 그 일이 일단 재밌고 흥미가 있고 뭡니까? 체질이 맞아야 됩니다. 그죠? 아침에 새벽에 유통업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인간이 아니다. 그죠? 그러면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되는데 도저히 못 바꾸면 힘든 거잖아요. 그죠? 모험식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없다면 차라리 그냥 회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냥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는 게 낫겠죠. 그런 걸 잘 따져보고 내가 어디에 얽매이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뭔가 새로운 걸 깨쳐가고 도전하고 기업 정신이 있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위험을 안고 뭔가를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게 이제 창업가의 기질적인 정성이 맞는데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금액이 안정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하고 이게 언제 어떻게
수시로 때때로 바뀔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어떤 사업 현장하고 같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못합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돈이 따박따박 들어와도 거기에서 얽매여서 매일 단순 반복적인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일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이 지겹죠. 그 일이 지겨워서 누구한테는 그게 편안한 일이지만 누구한테는 참 지겨운 일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또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오고 대기업을 그만두고 또 나와서 창업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측면이 사실은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근원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배우고 먼저 내가 나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전공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뭔가를 남이 뭐가 돈 된다더라 하면 그 막 뛰어들고 이게 뭐 전망이 좋다더라 하면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공부는 언제 하느냐? 대학교 와서 해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에 대한 공부는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고등학교 이렇게 쭉 해가 밟아 올라오는 것이지 갑자기 어느 날 그죠? 성인 되어서 이제 나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하면 늦을 수가 있어요. 기질적으로 이미 그죠? 네, 아무튼 이런 어떤 선천적인 적성이나 차질 부분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아직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걸 잘 따져보고 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창업 분야의 경험, 내가 그쪽 분야의 일을 해봤다면 자신감이 있죠.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저도 교육 분야의 직업을 이렇게 가져보면서 또 이렇게 남을 가르쳐보면서 하는 게 정말 재밌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걸 느끼면서 나는 강의가 참 좋구나. 남한테 이렇게 뭔가를 전달하고 새로운 걸 뭔가 공유하는 게 나는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 새롭게 그냥 남이 저거 돈 된다더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었다가는 금방 실전내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야 공부를 해보면 이건 저는 확실히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경험을 해도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으면 정말 내가 이게 코드가 맞는지 없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경험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전문 지식의 책을 보거나 배우다 보면 확실히 내가 이 분야에 좀 적성이 맞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 관련된 사람들과 어울리고 만나고 또 새로운 정보도 얻고 하면 참 좋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경영 능력입니다. 자, 리더십일 수도 있고 그만큼 통솔력일 수도 있고 사람을 이렇게 관리하는 관리 능력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경영 능력의 하나에 속합니다. 그죠? 통솔력, 리더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그릇이 크면서 전체를 아우르고 숲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 직원들을 관리하다 보면 이것저것 다 잔소리밖에 갈 게 없겠죠. 그래서 잔소리를 물론 할 때도 있겠지만 그 잔소리가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보이면 쪽쪽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소인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리더십의 영향이 부족하다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죠? 나는 좀 대인배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업종 선택의 적합성입니다. 자, 성공적인 아이템이 맞는지, 그죠? 지금의 유행의 트렌드에 좀 맞는지,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은 아닌지, 그죠? 이 아이템 업종이 유행을 많이 타는 업종인지, 안 타는 업종인지, 유행을 타더라도 꼭 필요한 직무인지 알아야 되겠죠. 정확한 예측을 가지고 유망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수행 능력 적성했고요. 자, 적성 능력에는 선천적으로 모험심, 통솔력, 의지력 이렇게 강하고 끈기가 강하다. 그렇죠? 많은 실행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자질을 안 갖추고 이런 의지력, 모험심을 안 갖추고 창업을 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험, 그죠? 학문적인 경험. 제발 부탁입니다. 그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읽으세요. 관련된 인물도 만나서 면담도 해보고 그러면서 노하우도 좀 간접적으로 배우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지식이 전무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창업을 하려면 안 되죠.
업무 수행 능력, 서비스 기술력, 그죠? 경영을 공부해보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경영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성입니다. 시장성. 말 그대로 시장에 판매가 가능하냐 이거죠. 서비스 판매할 수 있는 정도냐. 그죠? 신제품의 정보 수집을 위한 시장 분석, 미래 수요 예측을 위한 시장 분석, 유통경로 개선 내지 유통경로 발굴을 위한 시장 분석 다 해서 정말 전반적인 시장 동향, 제품 분석, 경쟁사 분석, 제품 생산성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사업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규모나 그죠? 어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도입기, 성장기 참 좋죠. 성숙기, 세태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창업을 시작한다면 남 좋은 일 시키기 딱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경쟁적인 주변에 규모가 엄청 크게 대형화되어서 가고 있는데 자기는 조그만 규모를 해서 경쟁에서 이기려 해보세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변의 재무 상태가 좀 열악하면 경쟁에서 맞짱 저가 판매로 나온다면 같이 저가 판매를 해서 맞짱 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죠? 제품의 재산성입니다. 제품 원가, 마케팅 비용 분석. 원가가 얼마고 마케팅 비용까지 얼마인데 이게 얼마에 팔려서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얼마다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자, 수요 예측입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얼마고, 그죠? 판매 전망, 또 불황 적응도, 계절성 여부, 또 올 때 앞이면 방학 이런 것도 고려해봐야 되겠고, 시장 및 제품 환경입니다. 자원 환경, 유통 경로 이게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판매 전략입니다. 자, 판매가 가능하면서 잘 소비자가 이게 선호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전략을 짜야 사업 계획서를 잘 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성, 제품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보유 여유, 그렇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 보유 여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경력이 없을 때는, 그렇죠? 경력이 없을 때는 그 기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또 학위나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하지 않습니까? 자, 기술 보유 여부, 자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포함입니다. 자, 사업 아이디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실제 구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답이 되겠고요. 자, 기술 분석을 위해 조사해야 하는 내용. 자, 제품의 특성. 자, 제품의 용도, 물리적, 화학적 특성. 그 다음에 제조 공정, 채택하고자 하는 공정, 채택 이유, 세부적인 공정 흐름 분석. 이런 분석을 통해서 가능한 업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계 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아니면 외주를 줘야 되는지, 원자재 공급 수월하게 잘 될 수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은 크기와 특성에 딱 맞게끔 좀 짜여져 있는지, 대지가 너무 턱없이 너무 작거나 턱없이 너무 크지 않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뭡니까? 기술 분석에 속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하나가 다 사업 계획서에 디테일하게 쓰여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다 구체적으로 다 하진 않죠. 다 하진 않고 영역을 나눠서 우리가 발표를 합니다. 자, 동력 용수 정말 중요하죠. 물이 없거나 전기가 공급이 안 된다면 어떻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힘들 것 같고요. 인력, 직접 간접, 그죠? 이렇게 노동력을 잘 확보할 수 있는 경운지 그런 예를 들면 어떤 요가를 하나 창업해서 하고 싶은데 본인이 요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요가 잘하는 선생님들 모아서 요가를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결국은 그 요가가 아주 잘 되니까 그 요가 가르치는 선생님이 또 창업을 해서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본인이 요가에 대한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자,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다 손해보고 장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 전망, 손익분기점을 한번 예측해 봐야 되는데 일정 기간 추정 손익계산서와 추정 재무상태표 작성인데요. 설계한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자, 매출을 추정,
제조원가 명세서, 추정 계산서 해가지고 추정 재무 상태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네. 수익 전망. 자, 매출액을 가지고 수익 전망을 한다 가정했을 때 매출액 추정입니다. 시장 점유율, 점포 경기점포의 방문객 수 비교해 볼 수 있죠. 통행 인구 내점률 들어오는 인구를 또 계산해 볼 수 있고 업종별 매출액 추정. 자, 도소매액은 한 평당 그죠? 매출액표 매장 면적 이렇게 해서 매출액 품목당 매출액 면적에 따라 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고 자 보통 객단가 많으면 많은 설비 단위 수 테이블 수 몇 개가 있는지 그죠? 그 테이블 수가 또 몇 번 회전하는지 이거 많이 하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의 경우 객단가 서비스 주 의자 수가 몇 개인지 회전 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 예를 들어서 전부 실적인 경우입니다. 자 테이블이 4개입니다. 10개 4인용 테이블 10개입니다. 그러면 40이 앉을 수가 있는 거고요. 40이 됐죠? 테이블 4개에 동승하는 고객 평균 수가 다 앉지는 않겠죠. 4명이 세트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점심 때는 3명이 많고 저녁에는 2명이 많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실제 그렇다는 거죠. 전심은 좌석이 이제 4개 중에 3개 비율이 0.75고 저녁은 4개 중에 2개니까 0.5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돼서 다 계산하면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40명의 비율이 전심 그죠? 0.75 곱하고 자, 회전율도 되겠죠. 인원수가 있겠고 회전율도 있을 수 있겠고 많은 식에서 25일 일한다고 생각하고요. 자, 저녁에는 어떻습니까? 저녁에는 전심에는 회전을 2번 하고 저녁에는 1.5 이해가 안 되네요. 1.5로 했네요. 그죠? 저녁에는 오히려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회전율이 1.5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고 자, 이랬을 때 전심 저녁을 매출을 다 더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렇게 다 3,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매출이 발생할 수 있구나. 전심 때 나가는 어떤 그 음식의 그 객단가가 만 원이고 저녁에는 술을 좀 먹어서 그런지 25,000원 뭐 아니면 더 얼큰한 거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겠죠. 좀 더 비싼 걸로 판매가 될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주 1회 식당, 야, 주 1회 식당 4번 쉬면 그죠? 30일 중에 4번 쉬고 25일을 계산했네, 그죠? 네. 평자가 월 25일을 영업을 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원재료별 객단가 한 제품당 재료별 소요량, 예정 생산량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고 추정 제조 원가 계산 명세서 이런 것도 작성을 해서 한번 미리 한번 사업을 타당한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이 되겠죠. 손익분기점을 보면 손익분기점 손익계산서 추정 계산서를 보면 쉽습니다. 매출액이 객단가가 15,000원이고 인원수가 하루에 30명이 왔다라고 했을 때 금액이 45만 원이죠. 그래서 45만 원이 영업일수가 26일이니까 1,170만 원이 되는 거고 하루에 30명이 왔다는 겁니다. 객단가가 15,000원 모았을 때 15,000원 먹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원재료가 여기서 이 금액에서 원재료비가 있겠죠. 그래서 40%를 잡으면 40% 하니까 여기서 40% 되겠죠. 이 금액이 나올 거. 그 다음에 매출액의 이익은 여기서 빼야 되겠죠. 빼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 빼야 돼야 나오니까 자 이렇게 재료비가 나와서 빼면 이익인데 이게 또 순이익이 안 되죠. 일반 급료나 국립후생비, 임차료, 수도관계비, 강화산업비 또 빼야 강화산업비는 인테리어 비용을 이게 36개월로 계산했네요. 2년으로 24개월 계산할 수도 있고 5년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점포 공사비가 5천만 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36으로 나눴더니 140만 원이 월 감가상각비가 계속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5천만 원을 나중에 공사비는 못 받는다라고 가정하고 이건 이제 비용을 뜨는 거예요. 비용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권리금으로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이 금액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세이브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근데 영업이익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체 금액에서 이 비용을 다 더했더니 이 비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빼면 700에 2만 원에서 560만 뺐더니 어떻게 됩니까? 100, 그죠? 42만 원이 남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영업외 이익이 있을 수, 영업외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이자 수익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데 어떤 상가에서 이자, 그죠? 월 임대료도 받을 수 있겠고, 그죠? 영업외 비용은 이제 대출을 했을 때 대출을 이자를 나가야 되는 비용이 나갈 수도 있겠고, 자, 그래서 세전 이율을 따졌더니 순이익인데 또 10%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2만 2천 원을 이자를 세금을 내야 되니까 결국은 순이익은 얼마다? 100만 8천 원이다. 예, 결국은 30명을 킥당콜해서 팔아가지고는 이 금액만큼의 월 이익이 남는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자, 급료가 있고 아르바이트 250 급료를 잡았습니다. 그죠? 아르바이트생 비용 다 잡고 250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사장님 몫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손익분기점을 내보면 내가 투자 금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수익을 내 가지고 원래 투자한 금액이 딱 일치되는 투자한 금액을 다 회복하는 그 단계가 바로 손익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점이죠. 예. 처음에는 투자한 금액이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나중에 내가 그 투자한 금액을 다 해소하는 그 지점이 바로 손익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런 사업계획서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마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